뭘로 쓰인다고요? 우리 몸의 구조지질. 구조지질. 세포막을 만들고 성호르몬, 부신피질 호르몬. 그 다음에 또 뭘 만들어요? 담즙산. 또 뭘로 쓰여요? 피부 아래에 있는 콜레스테롤 녹여가지고 비타민 D3 이런 거를 만드는 재료로 쓰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콜레스테롤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좋은 놈이에요. 근데 이게 왜 나쁜 놈으로 둔갑했다고요?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뭐예요? 산화, LDL 또 중성지방은 과산화지질로 바뀌어서 어디에 달라붙는다고? 혈관벽에. 그러니까 뭘 없애주는 게 좋아요? 활성산소.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활성산소를 없애는 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유스스펜 같은 거 먹으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겠죠. 그래서 고객한테 그걸 알려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호모시스테인은 왜 생겨요? 메치오닌. 메치오닌 어디에 들어있어요? 음식에. 네,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그러죠. 음식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음식,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먹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네, 메치오닌이 들어있어요.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호모시스테인. 특히 메치오닌이 거기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 뭐냐면 호모시스테인의 농도가 증가를 하면 결론적으로 뭐에 걸리게 돼요? 동맥경화. 그래서 이걸 줄여주는 게 뭐예요? 비타민 B6, B9, B12. 비타민 B군을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칼슘 부족으로 뭐가 나타난다고요? 골다공증, 동맥경화. 칼슘 뼈에서 빠져나온 뒤에 어디로 못 돌아가요? 그러니까 뼈에 저장된 칼슘은 다시 뼈로 못 돌아가요. 음식물로 먹은 칼슘은 뼈에다 저장하거든요. 칼시토닌이.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빠져나온 게 어디에 달라붙는다고요? 혈관벽에.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으면 제일 나타나는 질환이 뭐냐면 혈액이 탁해지죠. 뼈에서 뭘 많이 빼놨을까요? 칼슘.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뼈가 구멍이 송송송송 나요. 빨리 죽을까요? 늦게 죽을까요? 빨리 죽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칼슘제를 충분히 먹어주는 게 좋죠.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가 들어있는 거 뭐예요? 본, 그 다음에 또 유수에도 들어있어요. 적어요. 유수에는 표시는 안 돼 있어요. 칼슘이 50mg, 마그네슘 25mg, 비타민 D가 5마이크로그램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스스펜을 먹고도 충분히 칼슘, 마그네슘이 양자상에 안 돌아오잖아요. 그럼 반드시 뭘 먹어주는 게 좋아요? 본포를 먹는 게 좋아요. 거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활성산소 유발 요인 이거 정리할게요. 자, 거기 보시면 미토콘드리아라고 적어져 있죠? 네. 미토콘드리아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세포 안에.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제가 에너지 발전소라고 했어요. 미토콘드리아 몇 자예요? 6자죠? 미토콘드리아. 네. 에너지 발전소 6자죠? 네. 미토콘드리아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네. 자, 미토콘드리아가 많으면 많을수록 에너지 발전을 많이 하겠죠? 그럼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많은 우리 몸의 신체 구조상 세포의 순위를 한번 알아볼까요? 어디에 제일 많이 들어있을까요? 네. 1번은 심장 근육세포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심장은 1년 365일 쉬지 말고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요. 아니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자, 따라서 합니다. 심장아 움직이지 마라. 자, 안 움직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움직인 사람. 안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간도 일을 많이 하죠? 해독간이라고. 심장도 독소 배출하려고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근육, 골격근이라든가 우리 몸의 뼈를 움직여야 되니까 많이 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뇌, 우리 몸의 모든 전체를 신경계통으로 지배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숫자가. 자, 그러면 그냥 우의적으로 보면 뭐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심장 근육세포. 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수가 가장 많다는 의미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가장 많다. 거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밑에 옆에 보시면
자, 어떻게 만드는가 봤더니 산소하고 뭘 이용해요? 포도당을 이용해서 뭘 만들어요?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죠.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합니다. ATP를. 자, 근데 여기 O2 아래 보면 O2 마이너스라고 적어져 있죠? 자, 거기다가 뭐라고 적어놨어요? 활성산소. 자, 5자로 하면 산소 찌꺼기라고 적어주세요. 산소 찌꺼기. 우리 몸은 반드시 산소를 태우기 때문에 뭐가 찌꺼기가 발생해요? 산소 찌꺼기. 영어로 뭐라 그래요? 그거를 프리 레디컬이라고 합니다. 프리 레디컬. 활성산소를 프리 레디컬이라고 해요. 산소 찌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산소 찌꺼기라고 하는 거고요. 제 말 들리시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뭘 고객한테 설명하셔야 되냐면 이 활성산소가 어떻게 분화되는가. 자, 아까 O2-라는 활성산소가 생긴다 그랬죠? 무슨 발전을 할 때요? 에너지를 만들 때. 그러면 이게 우리 몸에서 H2O2라는 이 과산화 수소 형태의 또 뭐가 생겨요? 활성산소가 생기고요. 또 이게 OH라는 하이드록시 레디칼이라는 이런 형태의 활성산소들이 생겨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피부 아래에서 햇빛을 쬐게 되면 콜레스테롤이 녹으면서 그 아래에서 발생하는 게 뭐냐면 O2라는 싱글레트 옥시겐, 이걸 보고 싱글레트 옥시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냐면 그 O2- 전문용어로 슈퍼 옥사이드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 하이드록시 레디칼, 싱글레트 옥시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여기까지는 알 필요 없지만 이런 활성산소 종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활성산소 종류예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이 활성산소가 생겨나면 자, 그 옆에 보면 항산화 지수라고 있죠? 보이신가요? 네. 거기다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라고 적어보세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 적으셨어요? 네. 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아래 보시면 항산화 효소가 있고요. 그 아래 보시면 또 뭐가 있어요? 항산화 영양소가 있어요. 자, 이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자, 그 옆에 보신 면역력 보이시죠? 네. 면역력은 뭐라고 적어 놓으시냐면요. 질병에 대한 내 몸의 저항력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질병에 대한 내 몸의 저항력. 이건 이제 아보도르 박사님이 자기가 이제 그 면역학 책에다가 이렇게 정의를 해 놓은 거예요. 내 몸의 저항력. 질병에 대한 내 몸의 저항력을 그냥 면역력이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자, 면역력이 떨어지면 저항력이 떨어지니까 세균과 바이러스, 활성산소에 의해서 뭐가 생겨날까요? 질병이 발생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항산화 지수. 항산화 지수를 방금 우리가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활성산소 제거 능력. 네,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에요. 자, 이런 거는 O2- 과산화 효소, 뭐냐면 과산화 수소, 그 다음에 하이드록시 레디칼은 우리 몸을 뭐 시키는 거예요? 산화시키는 거죠. 이것들이 우리 몸을, 우리 세포를 공격을 하면 우리 세포가 이제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세포가 이제 염증이 생기겠죠? 이게 이제 깊어지면 뭐가 돼요? 궤양이 되는 거고, 우리 몸의 유전자가 손상을 입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암으로 가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의 세포를 공격하는 것 자체, 뭐냐면 세포가 녹쓰는 거 또는 뭐 전자를 잃었다 산화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를 막아주는, 산화를 막아주는 걸 뭐라 그래요? 항산화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항산화 지수라는 거는 산화를 막아줄 수 있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단백질, 효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음식을 통해서 먹어주는 영양소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활성산소들이 우리 몸을 산화시켜서 세포를 공격하면 염증이 생기는데, 이거를 예를 들면 위장세포를 공격했다. 그러면
0. 깊이 패이면 뭐예요? 위, 궤양. 그 다음에 이게 딱딱해져서 이제 뭐냐면 종양으로 가서 뭐냐면 유전자 손상이 일어나면 위, 암으로 가겠죠. 자, 간도 마찬가지겠죠. 간에 염증이 생기고 딱딱해지면 간, 경화로 갔다가 나중에 간암으로 가겠죠. 그래서 우리 몸은 이 염증 수치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염증 수치를 줄일 때 제일 중요한 게 오메가3하고 오메가6 비율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우리 몸은 둘 다 필수 지방산인데 1대1을 이루는 게 제일 좋은데요. 1대1이나 1대4. 오메가6가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은 1대60 이 정도로 바뀐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됐을 때의 문제점은 우리 몸의 염증, 특히 이 만성염증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 이 뭐냐면 오메가6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이게 GMO 유전자 변이된 것에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옥수수. 이거는 전부 다 사료로 쓰이죠? 네. 그러면서 주로 동물들이 많이 먹잖아요. 뭐가 많이 먹어요? 닭, 돼지고기, 소, 또 뭐 기타 등등. 그러다 보니까 이 뭐냐면 유전자 변이된 것이 또 오메가6 계열이 어디에 많이 축적이 돼 있어요. 이런 동물들이 많이 축적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우리는 유전자 손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손상이 돼요. 유전자 손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예를 들면 콩. 전부 다 뭐예요? 다 유전자 변이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어디에 많이 쓰냐면 사료, 두부, 그 다음에 콩기름. 여러분 콩기름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78,000개가 있는 닭튀김, BBQ, 뭐 또 뭐죠? 무슨 치킨 뭐 많이 있잖아요. 치킨집이 전부 다 뭘로 해요? 콩기름 쓰죠. 유전자 변이된 거죠. 오메가6죠. 거기다가 닭도 오메가6에 물들어 있죠. 닭을 많이 먹으면 뭐가 많이 생길까요? 뭐가 늘어나요? 오메가6가 몸에 증가하겠죠. 그럼 뭐가 늘어요? 만성염증. 이게 점점 깊어지면 궤양으로 갔다 다 뭘로 가요? 암으로. 유전자 손상이 일어나서 암으로 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20년 동안 닭튀김 먹으면 암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너무 온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난리예요. 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아요. 그래서 적당히 먹는 게 좋다. 고객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제발 이해되셨죠? 네. 그렇다라고 보면 여러분이 이 산화를 막아줄 수 있는 효소 자, 특징을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다. 특징이 뭐라고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다. 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나이가 들면서 줄어든다. 점점 줄어든다.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 번째 결론. 줄어든 만큼 뭘 늘려줘야 될까요? 네, 음식에 들어있는 항산화 영양소를 늘려줘야 돼요. 네. 결론은 뭐냐면 줄어든 만큼 뭘 늘려주자? 네, 항산화 영양소를 네, 늘려줘야 된다. 자, 이거를 여러분이 고객한테 이제 가장 쉽게 도표로 설명하면 돼요. 도표. 자, 이렇게 도표를 그리셔가지고요. 누가 저기 가서 이것 좀 2개만 좀 주라 그랬어요. 그쪽에서. 자, 1세에서 25세까지는요. 이런 항산화 효소, 산화를 막아주는 단백질 효소들의 합성이 잘 된대요. 근데 나이가 40세에 접어들면 합성 능력이 2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이해되신가요? 네.
그러면 2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소리는 여러분 뒤집어 보면 나이가 점점 들수록 이런 항산화 효소, 산화시킨 걸 막아주는 단백질, 효소는 단백질이니까요. 이 구조 자체가 단백질이니까. 이런 것들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50세가 되면 얼마나 더 줄어들까요? 3분의 1. 예를 드는 거예요. 60세가 되면요. 4분의 1. 70세가 됐다. 그럼 얼마나 남을까요? 5분의 1. 뭐가 줄어드는 거예요? 효소가. 효소. 항산화 효소. 항산화 효소. 항산화 효소는 뭐라 그랬어요? 방금 제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 그 능력이 점점 어때요? 줄어들어요. 줄어들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줄어들면 활성산소가 공격하는 비율은 많아지겠죠. 그러면 질병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러면 항산화제를 어느 때 먹어야 돼요? 25세. 25세부터 먹어야 돼요. 25세부터요? 젊었을 때부터 그냥 젊었을 때부터 먹는 게 좋죠.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활성산소가 이번 효소가 줄어든 만큼 영양소는 점점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많아져요. 네, 꾸준히 역으로 늘려주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네. 지금 이 이야기를 고객한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이런 효소들이 떨어지게 되면 이거를 막아줄 수 있는 뭘 늘리자? 영양소를 늘리자. 음식에서 찾아서 늘리자. 근데 환경이 오염되고 땅이 오염되어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비타민을 우리가 공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요? 건강 보조식품. 보조식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을 설득을 할 때 왜 영양소가 필요한지를 설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유스를 먹어야 되는 Y를 설득을 하시는 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유스는 가장 중요한 게 나노공법이죠. 네. 그 다음에 에이지락 블렌딩.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식물내적 영양소 이런 거를 섞어서 우리 몸에서 가장 이 뭐냐면 항노화의 유전자 발현 상태를 높여주는 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히스톤 단백질에 이렇게 뭐냐면 그 뭐지 이렇게 뭐라 그래 우리 유전 뭐라 그러죠? DNA 우리 사슬 있잖아요. 이거 감싸주는 아데닌, 시토신, 구아닌, 티민,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감아져 있어요. 히스톤 단백질에. 근데 음식을 먹으면 여기에 뭐가 달라붙냐면 아세틸기하고 메틸기라는 이런 찌꺼기들이 달라붙어요. 그러다 보면 유전자 발현 상태가 이렇게 꺼져버려요. 스위치가. 그래서 에너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도와줄 수 있는 물질이 전부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유수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수하고 R2를 많이 먹게 되면 건강하고 행복해질까요? 불행해질까요? 행복해지겠죠? 그럼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객한테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몸에는 항산화 효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요. 나이가 들면서 줄어든다. 자, 거기 보세요. 이제 활성산소 발생량은 총 25%인데 20%가 항산화 효소가 없애고 나머지 5%가 영양소가 없앤다 적어져 있죠? 자, 효소 메뉴에 SOD 있죠? SOD 거기다가 아연, 구리, 망간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아연, 구리, 망간. 자, 여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이 O2- 슈퍼옥사이드가 발현이 되고 나면 이걸로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작용하는 게 뭐냐면 SOD라는 항산화 효소가 작용을 합니다. 슈퍼옥사이드 비스무탄제라는 이 항산화 효소인데요. 이거는 반드시 뭐하고 움직이냐면 아연, 구리. 구리, 망간 요것들하고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보니까 카탈라제라고 적어져 있죠? 네. 이거는 뭐하고 움직이냐면 철분. 철분이라는 미네랄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코큐텐 뒤에 보시면 글루타치온 포록시다제라고 있죠? 네. 그래서 이 글루타치온은 뭐하고 꼭 움직이냐면 셀레늄하고 같이 움직여요. 셀레늄. 그래서 우리 몸의 항산화 효소에서 반드시 이렇게
금속계 이온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효소들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양자를 여러분이 이제 재보시면 이런 게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효소들이 활성산소를 하는 제거하는 효소들이 제대로 작동해요, 못해요? 못해요. 못하겠죠. 그러면 내 몸이 뭐가 더 늘어나요? 활성산소. 활성산소가 더 늘어나겠죠. 개념 정리되시죠? 자, 그러면 어디를 펴보시냐면 56페이지 양자 사용 설명서 이 교재 있죠? 56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위에서 세 번째 아연 보세요. 아연 보셨어요? 거기 보면 200가지 효소의 구성 요소라고 적어져 있죠? 거기다가 네모를 쳐놓으세요. 200가지 효소의 구성 요소. 아연은 여러분이 왜 중요하냐면 성장, 그 다음에 면역, 그 뒤에 적어져 있죠? 거기에 관여를 하니까 중요하고요.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보이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생체막이라고 있죠? 생체막은 세포막, 핵막을 생체막이라고 합니다. 생체막의 기능에 정상적 유지에 관여하기 때문에 아연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연 부족으로 면역 기능이 완전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57페이지로 가보세요. 57페이지로 가면 구리라고 적어져 있을 거예요. 밑에서 두 번째. 자, 구리 보시면 철분 흡수 적어져 있죠? 네. 철분 흡수 적어져 있고 헤모글로빈을 전환시켜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결합 조직에다 네모 치세요. 결합 조직. 자, 결합 조직은 뭐냐면 세포하고 세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본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콜라겐, 엘라스틴, 뭐 히알루론산 이런 것들을 이제 결합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구리 부족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금속계 효소의 구성 성분 있죠? 금속계 효소의 성분 보이신가요? 네. 거기다 네모 치세요. 지금 아연, 구리, 망가. 아연이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금속이요. 이해되셨어요? 아연, 구리, 아연, 망가. 나중에 이제 그 생화학 시간에 보면 이제 그렇게 효소가 움직이는 게 보여요. 자, 일단은 구리가 뭐라고요? 금속계 효소의 구성 성분이다 이 말이에요. SOD하고 같이 움직이는 SOD라고 적어 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8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맨 위에 보시면 망간 보이시죠? 망간 보이신가요? 네. 자, 거기 보시면 여러 가지 효소 활성화 네모 치시고요. 자, 그 뒤쪽에 보시면 금속계 효소의 구성 요소라고 보이실 거예요. 보이신가요? 자, 그러면 아연, 구리, 망간이 어디하고 작동을 한다고요? SOD.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미네랄이 양자상에서 왼쪽으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줄어들었다. 그러면 SOD라는 효소가 작동을 해야 안 해요? 못해요. 못한다 이 말이야. 머리에 개념 정리되신가요? 네. 근데 이 효소의 특징이 뭐라고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들어요. 줄어든 만큼 뭘 늘려줘야 제대로 작동할까요? 영양소. 영양소를. 정리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로 가보시냐면 68페이지. 자, 68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코엔자임 Q10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자, 우리 코큐텐은 아까 우리 이거하고 보시면 뭐냐면 위에 코큐텐 적어져 있죠? 네. 코큐텐은 항산화 효소의 영양소예요? 항산화 효소. 네. 자, 코큐텐은 뭐라고요? 항산화 효소. 항산화 효소예요. 자, 그러면 코큐텐 항산화 효소의 특징이 뭐라고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고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어요. 자, 근데 거기다가 정리를 할게요. 코큐텐은 뭐라고 정리하시냐면 모든 세포의 적어놓으세요. 모든 세포의 코큐텐 특징이에요. 코큐텐 모든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주변에 존재하는 항산화 효소다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모든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하는 항산화 효소다. 여러분 항산화 효소라는 거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발전소죠. 네. 거기서 뭐가 빠져나와요? O2-라는 슈퍼옥사이드 활성산소가 빠져나오죠. 그때 코큐텐의 역할은 뭐 할까요? 걔들을 두더지 잡듯이 잡겠죠. 띵 올라오면 띵
이해되셨어요? 네. 고객 설명하는 방법 이해되셨나요? 그럼 코큐텐은 세포 안에 들어있죠? 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주변에서 뭐 하는 거예요?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개념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이 코큐텐은 뭐 하는 놈이에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들어. 줄어든 만큼 채워줘야 돼. 채워져야 되죠. 네. 근데 이게 자연계에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있냐면 브로콜리, 소고기, 연어 이런 데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브로콜리로 먹으려고 봤더니 한 2~3단지 먹어야 돼요. 소고기는 한 2개. 그 다음에 뭐지 시금치 같은 경우는 한 4판.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루에? 못 먹죠. 그래서 이런 뉴스스펜에 들어있는 이런 형태가 먹는 게 좋다는 거죠. 하루에 몇 미리그램? 15mg 곱하기 2번 30mg 먹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유수가요. 그래서 아침에 뭐냐면 흰거 2알, 검정거 2알, 저녁에 흰거 2알, 검정거 2알 드시죠? 네. 그래서 하루에 보충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코큐텐을 안 먹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어때요? 줄어들겠죠. 네. 네. 자, 근데 제가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첫 번째가 코큐텐의 역할이 뭐예요? 산화를 막아주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항산화 효소. 효소의 역할이죠. 네. 코큐텐이라는 단백질 구조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얘는 태어날 때 가지고 다니는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어요. 이제 하나의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요. 그대로 적어놓으세요. ATP 생성 시 필수 요소. 그리고 가로 열고 아래다가 촉매제 역할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촉매제 역할. 접촉시켜주는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ATP 생성을 하려면 반드시 O2라는 산소하고 뭐가 필요해요? 포도당이 필요하죠. 자, 우리가 바닷가를 갔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ATP는 물이고 산소하고 포도당은 나무. 여러분, 나무가 불이 타려면 뭐가 필요하죠? 나이타가 필요하죠? 이해되세요? 여기에 나이타로 불을 붙여야지 뭐가 붙어요? 불이 붙겠죠? 그래야 고기도 해먹을 수 있겠죠? 제발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나무가 불이 붙어야 뭐냐면 나무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해주는 이 나이타를 뭐라 그래요? 불쏘시개라 그러죠? 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면 코큐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에너지 생산 단계에서 코큐텐이 부족하면 ATP가 생겨요 안 생겨요? 그래서 이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거 개념 이해되신가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효소하고 연결시켜서 볼게요. 효소 플러스 ATP 생성 시 뭐라고요? 필수 요소. 다른 말로 촉매제 역할을 한다. 뭐예요?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개념을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코큐텐이라는 효소하고 촉매제 역할을 하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25세 이후로 코큐텐이 줄어들게 되면 40세 몇 분의 1밖에 안 남는다고요? 2분의 1. 그러면 에너지 생산 능력이 몇 분의 1밖에 안 남는 거예요? 2분의 1. 2분의 1. 여러분 50세 이상 손 들어보십시오. 50세. 네, 3분의 1밖에 안 남으셨습니다. 60세 이상 손 들어보십시오. 네, 4분의 1밖에 안 남으셨습니다. 지금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네. 에너지만. 떨어진 만큼 뭘 보충해줘야 돼요? 항산화 영양소. 항산화, 영양소, 영양소. 코큐텐. 그게 어디 들어있어요? 뉴스스펜, 알스케드 안에 코큐텐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건강해요. 안 먹으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안 먹으면 ATP가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특징 봐보세요. 60세, 50세, 60세, 70세들 어떻게 걷냐면요. 가방 이렇게 걸어요. 그러시죠? 안 그런가요? 막 힘차게 걸으면 숨 차요 안 차요? 숨 차요. 숨 차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초인자인 큐텐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죠. 그러니까 날마다 항산화 영양소 코큐텐을 먹어줘야 될까요? 꼭 먹어야 될까요? 꼭 먹어야 돼요. 그래야 뭘 제거할 수 있어요? 활성산소.
그러면 고객한테 먹어야 되는 Y가 생기죠. 네. 그래서 효소하고 항산화 영양소의 관계, 특히 코큐텐은 뭘 추가해줘야 돼요? ATP 생성을 해주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불쏘시개 역할을 해준다. 요거를 꼭 연결을 시켜서 설명하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 우리 양자 사용 설명서 보니까 코큐텐이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정상적 범위 봐보세요. 몇에서 몇이에요? 1.449에서 2.2, 코큐텐 68페이지. 아, 0.831에서 1.588이죠. 그러면 0.8로 관리하는 게 좋아요? 1.588로 관리하는 게 좋아요? 1.588. 네, 위쪽으로 관리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상중하로 나눠서 0.8이나 9 나오면 코엔자임 큐텐이 들어있는 유수를 먹는 게 좋을까요? 안 먹는 게 좋을까요? 먹어야 돼. 꼭 먹는 게 좋겠죠. 그래서 고객한테 그걸 설득을 시키고, 근데 왼쪽으로 가버렸다. 그러면 뭘 설명하는 게 좋을까요? 이 도표. 특징하고 도표를 설명하면 돼요. 코큐텐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항산화 효소인데 나이가 들면서 뭐 어쩐다? 줄어든다. 줄어든다. 줄어든 만큼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어때요? 떨어지니까 영양소를 늘려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도표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면서 코큐텐 효소는 뭐냐면 우리 몸에서 ATP 생성 시 필수 요소인데 뭐냐면 젊었을 때는 충분히 합성이 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든 만큼 충분히 눌러줘야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질병으로 가는 걸 막아줄 수 있다. 그래서 꼭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하죠. 거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디로 가보시냐면요. 그 맨 밑에 지금 글루타치온 보이시죠? 68페이지. 보이시나요? 네. 자, 글루타치온은 여러분 어디로 가보시냐면 70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70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자, 거기 보시면 뭐라고 적어지냐면 세 가지 아미노산 펩타이드로 구성되어 있고 보이시죠? 네. 보이세요? 네. 자, 그게 뭐냐면 비필수 아미노산이에요. 간에서 합성하는 비필수 아미노산인데 적어놓으세요. 글리신, 시스테인, 글루타민산. 글리신, 시스테인, 글루타민산. 글리신, 시스테인, 글루타민산. 글리신, 시스테인, 글루타민산. 필수하고 비필수하고 차이는 뭐예요? 자, 우리가 단백질은 고분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소화 효소에 의해서 암모니아하고 아미노산이라는 형태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제일 적은 단위를 아미노산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먹는 거를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그래요. 자,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단백질, 아미노산 단백질을 뭐라고 한다고요? 필수 아미노산. 우리 몸에 필요한 거는 9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에서 합성하는 아미노산을 비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우리 몸에 필요한 거는 11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8대 12로 보는 것도 있어요. 나중에 더 깊이 들어가면요. 자, 그래서 아미노산 단백질은 몇 가지가 있대요? 우리 몸에 필요한 거는요? 20가지. 자, 우리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 단백질은 총 몇 가지라고요? 20가지. 20가지. 음식을 통해서 꼭 먹어야 되는 건 몇 가지요? 9가지. 간에서 합성되는 거는 11가지. 그런데 왜 프로틴 파우더에다가 비필수 아미노산 9가지를 추출해가지고 넣어놨을까요? 간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서 이 단백질이 하는 역할을 정리해 보시면 돼요.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항체, 각종 항산화 요소, 소화 요소, 그 다음에 호르몬, 그 다음에 근육 생성, 그 다음에 섬유성 단백질인 콜라겐 합성, 그 다음에 산하고 염기, 균형을 이루는 이런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 기능에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생깁니다. 항체, 효소, 호르몬 안 만들어지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부족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고객을 반드시 설득을 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이 프로틴 파우더를 P/P 이렇게 적을게요. 프로틴 파우더는 뭐냐면 필수 아미노산 9가지, 비필수 아미노산 9가지, 11가지가 아니라 9가지예요. 중복되는 것, 아니 그 좀 2가지를 빼서 9가지가 들어있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는 뭐에서 추출하냐면 귀리, 쌀, 대두에서 분리 추출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틴 파우더를 먹어주는 게 항체, 효소, 호르몬, 근육 생성, 콜라겐 합성, 산하고 염기 균형을 이루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간에서는 글리신, 시스테인, 글루타민산을 가지고 항산화 효소 뭘 만들어내요? 글루타치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글루타치온이 간 기능이 떨어지면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비필수 아미노산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프로틴 파우더. 프로틴 파우더 안에 글리신, 시스테인, 글루타민산, 마르기닌 뭐냐면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루타치온 효소를 만들려면 프로틴 파우더를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되겠죠. 근데 이 글루타치온이 같이 움직이는 게 뭐냐면 셀레늄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냐면요. 56페이지로 한번 다시 가보세요. 거기서 56페이지. 자, 56페이지 위에서 가운데쯤 보시면 셀레늄이라고 있을 거예요. 네. 셀레늄 보면 글루타치온, 과산화 효소라고 적어져 있죠. 네. 자, 글루타치온과 효소, 산화효소 이렇게 읽으신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글루타치온하고 끊으셔야 돼요. 끊고 과산화효소, 페록시다제를 과산화효소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자, 셀레늄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글루타치온 과산화효소의 구성 성분이라고 적어져 있죠. 가장 중요한 작용이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항산화 작용.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이 글루타치온이 뭐가 부족하면 산화작용을 못할까요? 셀레늄. 항산화작용은 셀레늄.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단백질하고 육수를 먹는 거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 글루타치온을 직접 생성하는 물질이 뭐냐면 실리마린이에요. 이거는 엉겅퀴 추출물인데 밀크시슬이라고 하면 이게 어디에 들어있냐면 리버, 그 다음에 R2 안에 리듐. 그렇기 때문에 간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저런 거를 충분히 먹어줘야 간에서 항산화 효소가 직접적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지금 양자기 사용하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양자기 사용하시는 분만. 안 사용하신 분이 몇 분 계시네요. 이거 자주 하시다 보면 어떻게 고객한테 상담해야 될지 이해되셨죠? 글루타치온이 지금 거기 다시 가보세요. 6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68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정상적 범위가 0.726에서 1.281이에요. 상중하로 보면 7, 8은 상이에요, 하예요? 하죠? 자, 하인 사람한테는 뭘 이야기하시면 돼요? 글루타치온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죠. 강력한 항산화제다. 근데 이 글루타치온이 작동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글리신, 시스테인, 글루타민산. 이거를 어디에서 합성한다고요? 간에서. 간에서 합성해서 자체적으로 항산화 효소를 쓰고 있는데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졌어. 피곤해가지고. 우리가 막 밤 불금을 즐기고 맨날 놀아버렸어. 그럼 간이 피곤하겠죠? 그러면 글루타치온을 잘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뭘 느껴주시는 게 도움이 되냐면 이 글루타치온이 잘 합성이 되려면 반드시 이런 똑같은 성분을 먹어주면 되겠죠? 그게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프로틴 파우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백질만 잘 먹어도 건강하다니까요. 항체, 효소, 호르몬, 근육 생성, 콜라겐 없어. 그랬더니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날마다 소주에 삼겹살을 먹노라고. 많이 단백질 먹잖아요. 어떤 분은 또 치킨에 맥주를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습관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그렇다고 동물성 단백질 아예 먹지만 하는 건 아니고 충분히 먹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거를 고객을 설득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런 항산화 요소를 움직이는 체계가 있는데, 자, 지금 우리 뭘 봤냐면 SOD 봤죠? 네. 방금 글루타치온 봤죠? 자, 카탈라제 넘어가겠습니다. 56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위에서 두 번째 철분 보이신가요? 네. 헤모글로빈, 미오글로빈의 성분 네모 치시고요. 자, 골수에서 조혈작용을 돕는다. 밑줄 그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효소의 구성 성분에다 네모를 치시고 그 위에다가 카탈라제라고 적어놓습니다. 효소의 구성 성분에서 카탈라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작동을 하려면 철분이나 미네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양자상에서 왼쪽으로 -3, -2, -1 정상적 범위에서 상중하, 파란불, 노란불, 빨간불 왼쪽으로 줄어들었다는 건 몸에 많다는 소리예요? 적다는 소리예요? 적으면 효소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는 비율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객한테 항산화 효소 체계하고의 미네랄의 관계를 정리해서 하시고, 코큐텐,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 이런 것들을 꼭 고객한테 설명하실 겁니다. 거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야, 이런 미네랄이 부족하면 효소들이 안 움직인다 이 말이죠. 안 움직인다라기보다는 활동이 줄어들겠죠. 아니, 효소가 100% 움직이려고 하는데 아연, 불이, 만간이 한 7, 80%밖에 없어. 그러면 기능은 7, 80%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아, 여러분 어렸을 때 그 마징가 제트 세대가 아니신가요? 여기에 이렇게 뭐가 딱 이렇게 우주선 타고 가서 앉아야지만이, 좀 이상하다. 그 태권부이도 뭐가 이렇게 앉아야지만이 움직이죠. 이해되셨죠? 조정석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네랄이 충분히 있어야지만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인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다 정리했어요. 자, 항산화 영양소 한번 가보실래요? 여기 이 강의에. 자, 항산화 영양소 보니까 거기 비타민 C, 그 다음에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미네랄, 파이토케미칼, 식물리지 영양소죠, 파이토케미칼. 이게 다 들어있는 식품이 뭐예요? 유스스펜. 네. 그러니까 유스스펜이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고객한테 그렇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래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질병을 몇 가지로 분류했다고요? 36,000가지. 질병의 원인을 91년도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10%가 세균과 바이러스. 90%는 활성산소가 증가하면서 생겨난 질환이에요. 결론 읽어볼까요? 시작. 따라서 활성산소를 줄이기 위한 항산화제 복용이 중요하다. 그거를 고객한테 알려주자는 거죠. 자, 옆에 활성산소 유발 요인 있죠? 네. 자, 활성산소 유발 요인 중에 첫째 호흡이라고 적어져 있죠? 네. 보이신가요? 네. 자, 여러분 호흡이라는 건 뭐예요? 숨을 쉬는 거죠? 네. 그럼 활성산소가 안 생기게 하려면 숨을 안 안 쉬면 되겠죠? 그러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죽죠? 여러분 숨 쉬고 죽는 게 좋아요? 안 쉬고 죽는 게 좋아요? 숨 쉬고 숨 쉬고 죽는 게 좋죠.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가장 많이 생기는 게 뭐예요? 스트레스.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활성산소가 늘어날까요? 라고 적어놓으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활성산소가 늘어날까요? 라고. 누가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늘어날까요? 자,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의 신경계에서는 교감신경이 우리를 항진시킵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거기 뒤에다 정리를 다 해놨어요. 스트레스. 이거 강의한 한 장 넘겨보세요. 자, 위에 스트레스 있죠? 자, 스트레스의 정의부터 다시 할게요. 여러분 스트레스는 정신적 긴장상태, 육체적 긴장상태가 지속되면서 내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이 드는 상태부터 뭐가 시작된다고요? 스트레스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게 누적이 되면 뭐가 나를 지배를 하냐면 신경계 중에 교감신경이 나를 지배를 해요. 자, 자율신경계 두 가지가 있다겠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주로 교감신경은 우리를 긴장시키는 쪽으로 작용하고 부교감신경은 우리를 이완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자, 우리 몸을 긴장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하면 눈은 어떻게 될까요? 커져요. 긴장하면 커지겠죠. 그냥 여러분 부부싸움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마! 하면서 어때요? 눈이 커지겠죠. 그러는 순간에 심장은 네, 두근두근 거리겠죠. 그건 네 근이고 네, 두근반 세근반은 6근이 됩니다. 빨라졌다 느려졌다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심장 박동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무슨 이용률이 증가한 거예요? 산소 이용률. 거기 보세요 이제.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정리하시게. 자, 5번 스트레스 보이시죠? 네. 거기 보니까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면 O2 마이너스 O2 이용률이 증가하고 거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산소하고 포도당을 위해서 ATP나 에너지를 만들 때 산소 찌꺼기 뭣도 증가할까요? O2 마이너스 활성산소도 증가하겠죠? 네. 그러면 항산화 지수가 뭐라 그랬어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은 올라가요? 떨어져요? 자, 면역력은 뭐라 그랬어요? 질병에 대한 내 몸의 저항력은 어때요? 떨어지죠. 그럼 뭐가 발생해요? 질병. 거기까지 이해되신가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하면서 같이 넘어갈게요. 과식, 폭식, 야식, 술, 담배를 하면 활성산소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겠죠. 과도한 약물 복용은요? 늘어나겠죠. 그래서 간에서 반드시 해독하고 신장에서 배출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대사, 활성산소 수치가 증가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면서 몸의 저항력이 떨어져서 뭐가 발생해요? 질병이 발생한다. 그 구조가 그렇게 돼서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자, 활성산소 유발 요인을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가 왜 생겨나냐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면서 산소 이용률이 늘어나니까 어때요? 산소 찌꺼기도 늘어나서 그 산소 찌꺼기가 우리 세포를 공격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요? 꼭 받아야 돼요? 안 받아요. 안 받아야 되죠. 근데 안 받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항산화제. 제일 중요한 게 코티트롤 드시면 돼요. 코티트롤 플러스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거 드시면 부모님들 안 싸워요. 제가 저희 부모님 드려봐서 알아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렇게 싸우다가 코티트롤 먹는 날은 안 싸워. 근데 떨어진 날은 싸워.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경험 해보신 분 혹시 없으세요? 아, 있으세요? 부모님 본인이 어떻게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세요. 그냥 마음이 평온해져요. 평온해져요. 네. 예, 그 안 드신 날에는 이제 또 좀 올라오고 그냥 야마 그러신가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경험 있으면 편해요. 고개가 이게 여러분이 뭔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진짜 드셔보세요. 진짜 탁 누그러져요. 거기 뭐 테아닌이라는 것도 들어있고 거기 또 뭐죠? 그 주성분 또 하나 있는데 코티트롤 플러스 주성분 또 하나 있죠. 뭐죠? 정작 기억 안 나요? 네, 거기 메일론에서 좋은 뭐에서 추출한 거? 원래 낙티움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테아닌하고 이제 뭐죠? 우리 여기 뭐냐면 티그린 그 추출물이죠. 그 카테킨하고 테아닌이 붙어 있거든요. 녹차 추출물. 이걸 떼어내 가지고 테아닌은 이쪽에다 사용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코티트롤 플러스도 스트레스 받을 때 먹으면 좀 도움이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과식, 폭식, 야식을 하면 위가 늘어나니까 어때요? 운동을 또 위가 많이 하면 산소 이용률이 늘겠죠? 네. 그 다음에 술은 아세트알데히드라고 적어놓으세요. 술, 아세트알데히드. 술은 여러분이 우리 몸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 아까 배우셨던 이 셀레늄, 글루타치온 프록시다제 이 뭐냐면 셀레늄 네 분자하고 이 글루타치온이 달라붙어 가지고 아세트알데히드를 해독을 합니다. 그래서 두 분자가 날아가면서 초산이 만들어지고요. 거기서 이제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바뀌어요. 그거는 그냥 이렇게 된다라고 알아두시고 결론은 이 해독하는 효소들이 쓰여요? 안 쓰여요? 쓰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활성산소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담배는 무슨 원인 때문에 그럴까요? 니코틴, 타르 또는 뭐 280가지의 발암 물질이 들어있다 그러죠. 담배를 피우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겠죠? 네. 예. 꼭 끊으셔야 됩니다. 약물 복용은 거기다가 적어놓으세요. 약은 독이다 라고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약물 복용을 하시게 되면 이 독성 물질 때문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걸 해독을 합니다. 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또 에너지 대사가 늘어나니까 활성산소가 생기는 거고요. 과도한 운동에다가는요, 여러분 이봉주 선수 마라톤 이봉주 선수라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운동을 많이 했으면 폭 사그셨어. 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운동도 뭐 하는 게 좋다? 적당히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환경적 요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쌓이기 시작하면 이거를 킬레이션을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킬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 그 옆으로 가는 가지 있죠. 가지가 이렇게 딱 찝는 거 있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딱 찝는 거를 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게 티그린이 가장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그래서 이런 건 지용성이니까 G3에 타가지고 드시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내가 목이 좀 간질간질하고 코가 간질간질하면 티그린 5알하고 G3 딱 한 잔 딱 따라가지고 먹으시면 바로 까가지고 까서 거기 타가지고 드세요. 그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면 굉장히 빨리 잡혀요. 네. 그냥 해독 주스에 먹는 게 더 제일 좋죠. 뭐냐면 레이시맥스, 크랜베리, 밀크시슬 그 성분이 리버를 까가지고 G3에 타서 먹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전자파 좌회선 세직증후군도 내 몸에서 뭘 일으키는 요소 중에 하나다? 활성산소. 그 다음에 7번 별표를 해놓으세요. 여러분 합성 계면 활성 때문에 여성분들이 가장 많은 게 유방암, 피부를 통해서 샴푸, 린스, 치약 이런 것들이 계면 활성제가 화학물질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뭘로 작용을 해요?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이런 거를 엄청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뭐 요즘에 여성들이 또 많이 나타나는 갑상선암 이런 것도 원흉 중에 하나가 이런 환경 호르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맨 아래 인스턴트 식품 첨가물의 문제는 거기다 아질산 나트륨 적어놓으세요. 아질산 나트륨. 여러분 아질산 나트륨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뭐냐면요, 햄. 그래서 햄 종류를 드실 때는 좀 삶아가지고 드세요. 그러면 90% 이상이 빠져나온답니다. 네. 그래서 햄 종류는 바로 먹는 것보다는 삶아서 먹는 게. 네? 네, 훈제 안에도 엄청 들어있죠. 네네네.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결론은 질병이 생기는 원인은 음식 때문에 그래요. 전부 다. 네. 우리가 그 소처럼 풀만 먹으면 건강할 수는 있는데 너무 에너지가 없겠죠. 자, 그래서 삼각김밥은 여러분 87가지의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답니다.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87가지. 그건 텔레비에 나온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텔레비에 나온 거예요. 텔레비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삼각김밥은요, 술 한 잔 이파이 드시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하고 라면을 먹으면 뭐라 그러죠? 해장이 돼요. 진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해요. 가가지고 딱 술 먹고 마지막에 이제 편의점 가서 컵라면에다가 삼각김밥 먹으면 이렇게 별로 안 드시나 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맛있어요. 삼각김밥 안 맛있던가요? 맛있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 먹는 게 좋아요? 안 먹는 게 좋아요? 안 먹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우리 몸에서 뭘 일으킨다? 활성산소를 일으킨다. 한 장 넘어가 볼게요. 자, 결론. 스트레스를 일으키면서 결론 이런 것들이 쭉 늘어나는데 제일 중요한 건 6번 당뇨입니다. 여러분 당뇨는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당뇨 환자의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스트레스를 받으신 분들은 당뇨 환자의 전 단계다라고 적어보세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몇 가지만 정리할게요. 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중의 포도당 농도, 피가 진해질까요? 안 진해질까요? 진해지죠. 그런데 어떨 때도 진해지냐면 탄수화물, 단순당 있죠?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혈중의 포도당 농도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여러분이 믹스커피 하루에 6잔만 먹으면 당뇨 환자입니다. 혈당 농도가요 200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해지겠죠? 그런 거를 무슨 고혈당이라 해요? 저혈당이라 그래요? 고혈당이라 그랬죠. 고혈당이 되면 피가 어때요? 끈적거리면서 탁해집니다. 근데 더 문제는 이런 것들이 혈관벽에 점점 달라붙으면서 어떻게 돼요? 네, 동맥경화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달게 먹는 건 도움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췌장에 보면 난게르 한스섬이라는 게 있는데요. 옆에 췌장, 아래 그림 췌장 그림 보세요. 보이신가요? 네. 여러분 췌장을 이 뭐냐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금 이렇게 12장에 이렇게 붙어 있죠. 이거를 딱 절반을 잘라서 이렇게 무자르듯이 보는 게 뭐냐 옆에 그림 단면도 보이시죠? 네. 자 안에 동그란 섬 하나 보이시죠? 네. 파란색, 하늘색, 분홍색. 네. 그게 뭐냐면 난게르 한스섬이에요. 뭐라고요? 난게르 한섬. 누가 발견했을까요? 난게르 한스라는 사람이. 제가 발견했으면 사춘기 절반, 이춘기 섬 그랬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호르몬 샘들이 세 가지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베타세포라는 곳에서 인슐린 적어 놓으세요. 인슐린. 밑에 베타세포 보이시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고혈당일 때 나오는 거예요. 그 옆에 알파세포 보이시죠? 거기다가 글루카곤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글루카곤. 자, 글루카곤은 어떨 때 분비가 되냐면 저혈당일 때 분비되는 거예요. 고혈당일 때 분비되는 호르몬 뭐라고요? 인슐린. 여러분 밥 많이 먹으면 뭐가 분비될까요? 인슐린이 분비되겠죠? 여러분 막 달리기 하고 등산하면 저혈당으로 빠지겠죠? 그럼 뭐가 분비될까요? 글루카곤. 자, 이 두 가지가 서로 적절하게 분비되도록 도와주는 그 옆에 보시면 소마토스타틴, 델타세포 보이시죠? 이쪽으로는. 가운데, 옆에 델타세포 보이세요? 네. 거기다가 소마토스타틴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소마토스타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소마토스타틴이 이제 성장 호르몬에도 관여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절 호르몬이에요. 적어놓으세요. 조절 호르몬. 적당히 분비되도록 조절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혈당일 때 뭐가 분비된다고요? 인슐린. 적당히 분비되면 정상 혈당으로 가겠죠. 네. 근데 더 분비되면 어디로 가요? 글루카곤. 아니 더 분비되면 인슐린이 더 많이 분비돼 버리면 저혈당으로 가겠죠. 스톱하고 정상 혈당으로 했을 때 스톱하고 해주는 게 뭐예요? 소마토스타틴. 정리되신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막 운동해갖고 저혈당으로 떨어졌어요. 무슨 호르몬이 분비돼요? 글루카곤. 근데 더 많이 분비되면 어떻게 돼버려요? 정상 혈당으로 갔다가 더 올라가겠죠. 고혈당으로 가버리겠죠. 이해되신가요? 그래서 이거를 그만 스톱, 어느 정도 분비, 정상 혈당까지만 분비되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게 뭐라고요? 소마토스타틴. 뭐라고요? 소마토스타틴. 예. 그래서 이런 체계가 문제가 되면, 자, 세포에 포도당이 안 들어가서 혈액 안에 끈적끈적 돌아다니다가 소변으로 빠져나온 걸 뭐라 그래요? 당뇨. 뭐라 간다고요? 당뇨. 자, 여러분 인슐린이 분비되려고 하면 그 밑에 보세요. 두 가지 적어졌어요. 칼슘하고 비타민 D3. 자, 외우세요. 칼슘하고 비타민 D3. 자, 비타민 D3는 뭘 가지고 만든다 그랬어요? 우리 몸의 피부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햇빛을 많이 안 쬐신 분은 뭘 많이 드시면 돼요? 비타민 D가 들어있는 본포뮬러 많이 드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인슐린이 이동을 하려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그걸 움직여주는 마차를 뭐라 그래요? 유모차라 그러죠? 그 유모차의 역할을 해주는 미네랄이 거기에 아연, 마그네슘. 외우세요. 아연, 마그네슘. 어린아이를 아마추어라 그래요? 프로라 그래요? 아마추어라 그러죠? 그래서 외울 때는 아연, 마그네슘 이렇게. 아마추어다 아이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것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유스 스펜 안에가 들어있어요. 아연이 몇 마이크로그램? 100 마이크로그램. 마그네슘은 25mg 그렇게 들어있습니다. 100UG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 방금 거기 아연 있잖아요. 네. 아니, 아연은 죄송합니다. 아연은 거기 12mg. 아연은 어디 보시면 되냐면요. 한 장 넘겨보세요. 두 장 넘겨보시면 이렇게 뉴스스펜 다 정리가 된 파일이 있어요. 뒤쪽에. 네. 아연 11.2mg 죄송합니다. 이게. 11.2mg. 11.2mg. 거기 보이시죠? 뒤에. 네. 아연 보이신가요? 네. 하루
필요량이 11.2mg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알아두시고요. 자, 다시 넘어갈게요. 당뇨로. 자, 그 다음에 인슐린하고 리셉터가 결합을 하려면 꼭 필요한 비타민이 있어요. 비타민 B3하고 크롬. 자, 그렇게 결합을 하면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그 아래다가 결합하면 어떤 일이 보면 세포막이 문이 열리고 세포막 문이 열리고 혈액 안에 있는 산소와 포도당이 세포막 안으로 들어간다. 혈액 안에 있는 산소와 포도당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세포막 안으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 세포막 안으로 들어가면 세포막 안에 칼슘이 있어요. 칼슘이 이거를 또 어디로 이동시키냐면 미토콘드리아, 세포 안에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로 이동을 시킵니다. 미토콘드리아로 이동. 어디로 이동시킨다고요? 미토콘드리아로 이동을 시켜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산소하고 포도당을 이용해서 뭘 만들어낸다고요?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그때 에너지를 만들 때 꼭 필요한 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코큐텐. 에너지 대사해가지고 밑에 적어져 있죠? 코큐텐. 보이신가요? 빨리 해가지고. 그러면 코큐텐이 부족하면 에너지가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코큐텐을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자, 당뇨 부족은 여러분 비타민, 미네랄, 그 다음 무슨 부족이에요? 코큐텐 부족이겠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해되신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뇨에 대한 메커니즘을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이 순서를 일단 외우시는 게 중요해요. 인슐린 분비되려면 칼슘, 비타민 D3. 자, 인슐린은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마차가 필요하죠? 아마추어가 돼요? 프로가 돼야 돼요? 아마추어야 되죠. 뭐예요? 아연하고 마그네슘. 자, 결합을 할 때는 꼭 필요한 요소가 두 가지 있어요. 비타민 B3, 크롬. 자, 결합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세포막이 열리죠. 산소, 그 안에 혈액 안에 들어있는 산소하고 포도당이 어디로 들어가요? 세포막 안으로. 그러면 또 그걸 이동시켜주는 마차가 뭐예요? 칼슘. 어디로 이동시킨다 그랬어요? 미토콘드리아로.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산소하고 포도당을 이용해서 ATP랑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뭐가 필요해요? 코큐텐. 코큐텐이 부족하면 에너지가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유수를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그래서 당뇨의 핵심이 유수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이 일단 제가 지금 여기까지 한 이유는 뭐냐면 다음 주에 당뇨 메커니즘을 다시 정리할 거예요. 근데 오늘 기본 개념을 외우고 여러분 오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이 부분을 별도로 제가 또 그 뭐죠 찾아가지고 저기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